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 최근에 너무 무서우면서도 얕다는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연애를 하기 마련이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평생 모태솔로로 살았던 분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니라 굉장히 섬뜩합니다. 다시죠.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2살 남자이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중, 남고 동대로 나와서 그런지 학창시절 연애를 안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제 외모도 그렇지만 여자와의 교류가 별로 없어서 자신감도 없었고요. 이를 핑계로 혼자서 살다 보니 어느덧 30이란 나이가 훌쩍 넘어버렸죠. 이제는 어릴 때처럼 밤새도록 친구들과 노는 것도 힘들고 휴일이면 어디가 데이 가서 커피나 마시며 책을 읽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는 동네의 한 카페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거의 매주 가는 곳인데 갈 때마다 저도 나름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예쁘고 제 이상형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잠자고 있던 제 연애 세포가 다시금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아무리 제가 연애를 못해봤다고 하지만 그렇게 멍청한 놈은 아닙니다. 사실 도심성이 많고 어쩌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턱대고 데이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그대로 보며 아름다움에 감탄할 뿐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주 그 카페에 갈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죠. 저 또한 금요일만 되면 다음날 카페가 생각이 들떠있기도 했고요. 거의 3개월 동안은 쭉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랑 똑같이 카페에 오면 휴대폰을 하고 있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조금 이상했던 건 다른 책을 많이 읽었지만 얼핏 봤을 때도 처음 보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무전 성경 같은 책도 있었고 표지가 아예 없는 책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무슨 스토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 수확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오해는 말아주시죠. 다음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도중 카페 사장님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사장님이 같이 피자고 옆에서 말을 걸더군요. 마침 심심했던 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사장님이 대뜸 그 여자분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야 매주 왔지만 저번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카페에 오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분이 무슨 종교 일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신앙심이 강한 분들은 주변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노래는 글자는 보고 있지만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는 게 바네시아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멈춰섰는데 서서히 고개를 돌리니 웬걸 그 여자분이 제 앞에서 쌩긋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마는 개뜬 저한테 책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책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애소설이나 감성소설은 좋아하지도 않고 추리소설을 좋아합니다. 다음쯤 이런 상황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어버버하다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을 들이밀고는 이거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럼 자기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너무 당황해서 손에 쥐고 있던 책을 그대로 주려고 했더니 그럼 본인은 뭐 읽으실 거냐고 웃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렇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책을 지워주고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다시 받으면서 더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카페에 갔는데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책으로 시작했지만 취미생활이나 직장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빨랐는지 저 스스로도 이게 맞는 건가 몇 번이고 의심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드디어 저한테도 봄날이 찾아왔죠. 말로만 들었다, TV에서나 봤다, 꿈속에서나 그렸던 데이트도 해보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면서 정말 세상을 다 나진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했고 활력이 더해져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한다고 집에 갈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혹여 결혼 이야기라도 나올까 싶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정식으로 이사를 드리는 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주말에 여자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에 온통 향냄새 같은 게 퍼져 있더군요. 추석집에 나는 그런 향이 아니라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고 이상했던 이유는 이미 문 앞에서부터 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향초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 중요한 건 부모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니 일단 긴장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철겁게 저를 만나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딱 봐도 화목한 집안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탁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의 포부와 자신감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말았는데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나 말하고 싶은 내용만 듣잖아요. 부모님 또한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정작 원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단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혹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어요? 종교라고란 어릴 때 선물 받으러 교회 갔던 것밖에 없었고 지금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적거는 싶으셨는지 부모님 모두 종교 이야기를 꺼내 있었군요. 내가 원래 애를 못 가졌는데 기도로 얘를 낳았다. 당근이 아파서 오른 내일 했는데 기도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황하게 본인들의 종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조금 이상했던 건 분명 기독교를 맞는 것 같은데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중이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저녁에 교회의 신도들이 모인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는 둘러보니 기독교를 믿는 집에 있을 법한 용품들도 있었지만 예주가 동물 같은 걸 죽이는 그림이 있거나 조언 같은 단어도 보였고요. 제게 종교라면 먼 사람이라 그냥 맞다고 좋으시겠다고 대꾸를 했는데 어느새 셋이서 저를 보면서 이번 주에 같이 나가보자고 말하더군요. 당장 실처럼 만원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여자친구도 그냥 재미로 가는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한테 원래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만 이야기하라고 말리기도 했고요. 일단 그렇게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조금 꺼림칙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일도 힘들어서 주말에 쉬기 바쁜데 나갈 생각을 하니 지쳐왔고요. 하지만 어쩜 있습니까? 제 첫 여자친구이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이었으니 가야만 했죠. 어찌되었든 주말에 여자친구가 여기로 오라고 지도를 찍어뒀는데 아무리 대기 1초도 안 나와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지만 교회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냥 일반 가정집처럼 생긴 건물이었는데 후배라 쟤를 잘못 온 줄 알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보니 그 집 대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을 따라 들어가 보니 무슨 신당 같은 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여자친구 집에서 났던 냄새가 이미 마당에서부터 진동하고 있었고요. 뭐라고 유월하기 어려운데 무당집은 아니고 분명 예수상은 있긴 한데 예수상을 두고 20명 정도가 쭉 둘러앉아있는 커다란 방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오시며 앉아 계시더군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팔을 잡아당기는 여자친구 때문에 언덕결에 잔 위에 앉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급한 대로 하고 처음 온 신도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다같이 기도를 시작했죠. 하얀 옷목 같은 건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다른 단어로 말하거나 도구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뜨면서 이리저리 보고 있었는데 5분 정도가 지나니까 슬슬 멈추더군요. 그리고는 우리 정도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분은 암이 나았다는 둥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여기로 인도했다는 둥원 지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가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는 눈을 감고 기도를 중단중단 하고 있었고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반응도 안 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보면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빠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독 하던 기도를 멈추고 저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서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신발장으로 갔는데 한눈에 봐도 제 신발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신발장을 열었지만 그곳에도 신발은 없었죠. 무슨 봄프라워에란 아웃법한 느낌으로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떠나온 여자친구가 왜 그런다며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묻는 겁니다. 급한대로 거래처 사람이 죽었다고 둘러댔는데 휴대폰을 줘보라고 말하더니 제가 안 주고 신발을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빼앗으려고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노려서 왜 이러는 거냐고 밀쳐내고는 급한대로 하고 신발이나 신고 나왔죠. 난리난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는 형제님 무슨 마음이자 한다고 비단 말 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개소리를 수전했습니다. 둘이 죽어 나와서 차를 타고 그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호구 잡힌 것인가? 여자친구의 목적이 이거였을까? 솔직히 그냥 모른 척하고 여자친구를 미게 다녀볼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본격인 행동들이 다시금 생각나서 일단 집으로 도망쳤죠. 여자친구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전화로 받지 않았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집안에 없는 척하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비단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골자는 결국 종교였죠.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미친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자기는 이단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로 받고 그걸 공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일장연선 내뱉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잘못된 것이며 사실은 따로 있다는 말도 했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아예 지나도 않더군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쳐도 여전히 이상한 말만 했고 나중에는 결혼 이야기부터 사랑하지 않냐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결국 집에 돌려보내긴 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섬뜩합니다. 매일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올 때도 있었고 문은 안 열어주면 문고리에 십자가 같은 걸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계속 찾아왔습니다. 회사 위치를 안만 했던 게 신의 한수였다는 걸 몸소 체감했죠. 2주 정도가 지나니까 저도 짜증이 나고 그간 들었던 정도 다 떨어져서 전화로 받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도 했지만 똑같았습니다. 결국 집을 이사하기 이르렀는데 소생피탈줄 전이가라 할 정도로 주소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첩보 작전을 펼쳤죠. 저도 건장한 남자고 단력도 세다고 생각하지만 미친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니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벌써 2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가끔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뭐 어쩌고 하는 정도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별게 다 나오더군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어디다 이야기도 못하고 이렇게 공포학과에 투구를 해봅니다. 도를 아십니까 보다 더 지독하고 기막힌 방법으로 포교를 하는 정부 단체가 있습니다. 저같이 병시처럼 달하지 마시고 이런 낌새가 보이시면 일찍 그리고 멀리 도망치세요. 이야기를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뭔가 무서운 경험을 했다기보다 30년을 넘게 기다린 첫 연애를 이렇게 망쳤으니 앞으로 못하시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교회 안 나오니까 전도하러 온 사람이 미리 집에 찾아왔는데 문을 안 열어뒀더니 나중에는 열쇠 구멍을 소촉으로 파고 있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종교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종교가 가진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광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소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모태솔로이신 분이 모태신앙이신 분에게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예쁘고 좋은 산악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소설가 출면이의 혼불을 보면 말 그대로 선왕의 영혼이 혼불이라고 나타납니다. 저도 이 소설을 읽었지만 혼불을 가장 먼저 접한 건 정말 어렸을 때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남양 특집 TV 프로그램에 혼불이 나왔고 푸르스름한 색의 불이 하늘에 떠다니는 모습이었죠. 혼불은 사람의 혼을 이루는 바탕이라는 뜻으로 맑고 파란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혼불을 보게 된다면 빠르면 하루에서 길어도 석 달 사이에 주변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산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혼불에 대해 처음 접하고 시골집에서 어른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혼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자란 몸에는 혼불이 있고 그게 나가면 죽는다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때 들었던 말 중에 집안 어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집 자식들이 마당에 나와 밖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여나 혼불이 집에서 나오게 되면 돌아가실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오래된 이야기 한 편 보시겠습니다. 때는 1970년대 중반,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농사일이 없으며 바닷가에 나가 무리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저는 어머니와 누나가 무리질을 하고 돌아오며 집에서 새벽까지 덕질 분리 작업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안 되어도 굉장히 졸렸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는 날이 많았죠. 그날도 토를 거든 닥치고 열심히 덕질을 분리하다가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누나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제가 일어났는데 누나의 말이 "야, 나 혼불을 봤다" 였습니다. 혼불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뒤따라 들어오시던 어머니께서는 "이제 두 사람이나 죽겠구나" 라고 말하셨죠. 대체 혼불이 뭘까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께서 동료 어른들한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셨는데 옆에서 듣다 보니 혼불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파란색 불이 하늘에서 수영하듯 돌아다니는데 어른들 말로는 수백 명을 두 한 사람이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제 누나랑 어머니 둘이 다 혼불을 받고 그것도 두 개나 봤다는 거였죠.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에 동네에서 추상이 났고 바로 그 다음날 옆 동네에서 추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혼불을 두 개나 봤으니 정확히 두 사람이 죽은 거였죠. 이야기의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970년대 중반입니다. 혼불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명되었거나 과학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개념이었고 그러다 보니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영혼이 혼불이고 그게 보이면 누군가가 죽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대체로 혼불은 종기 비례만 하다고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수만만한 크기의 혼불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불이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체에서 나오는 인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도깨비라는 것이고 인권 또한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혼불이라는 거죠. 다만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혼불은 대체로 집에서 빠져나온다는 전설이 많고 무덤 주변에서 봤다는 혼불은 정말로 시체에서 나오는 인권일 수 있겠죠. 지금 사람들에게 혼불이라는 단어가 엄청 생소하고 신기하게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혼불을 알고 계시죠. 심지어 저는 그 예전에 시골에 가서 물어봤을 때 혼불을 봤다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집에서 나와 회의하고 날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혼불이라는 개념이 잊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시골에 가면 가로등도 없고 저녁만 뒤만 쐐까만 어두움뿐 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도 빛이 있고 이 때문에 혼불을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즈인가 혼불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야기로만 남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어렸을 때 혹여나 제 혼불이 바다로 갈까봐 노심초사했던 게 기억나네요. 맑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라남도 서남 쪽의 흑산도는 교통이 편리한 오늘날에도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그런 점을 살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곳으로 잘 활용되었죠. 조선 광해군 시절에 유목민이 쓴 야단집인 어구야단을 보면 흑산도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진안에 현담을 지낸 정우식이란 사람을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유와 평소 친분이 있던 선비들과 같이 가족들을 배에 태워서 흑산도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흑산도는 육지에서 꽤나 떨어진 곳이라서 일단 일본군이 오기 힘든 곳인데다가 섬을 둘러싼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섬 안의 땅도 비옥해서 채소를 재배하기도 좋아서 훌륭한 피난처라고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여 정식이 예측대로 흑산도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도 일본군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정식과 다른 선비들 및 그들의 가족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난으로 온 지 몇 달이 흐르자 정식과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고향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달볕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군은 전라도 지역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는 적의 침략을 받지 않고 무사하며 돈이 사는 사람들도 편하게 지냅니다. 라고 알려줬죠. 정식은 이만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섬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도 정식처럼 섬에서 사는 것이 좋긴 하지만 고향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정식은 그러면 외출 후의 살림살이를 모두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결정했으며 모두 그 말에 찬성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정식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센 노인 한 명이 나타나서 그들을 상대로 나는 흑산도의 주민이여. 당신들이 흑산도로 떠나겠다면 내가 순조롭게 바람을 일으켜서 도와주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서는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대가를 주어야 하오. 나한테 좋은 말 한마디만 주시오. 라고 말하고는 사라져버리죠. 정식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노인이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자신이 꾼 꿈을 들려주자 놀랍게도 가족도 역시 전부 같은 꿈을 꾸었다고 고백하죠. 그런 반응에 정식은 아무래도 이 흑산도를 지키는 신이 나한테 말을 요구한 듯하니 말 한마디를 대가로 줘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이 장남은 귀신이나 도깨비를 믿지 않는 엄격한 선비였고 아버지의 말에 반대했죠. 꿈이란 더 허망한 곳에 불과합니다. 어찌 요거나만 자칭 땅에 많은 믿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배가 아닌 말을 써야 될 일이 많은데 흑산도에 많은 안 배웠고 간다는 건 안 될 일입니다. 장남의 말도 듣고 보니 나름대로 이의가 있어서 정식은 노인이 요구를 거부하고 그냥 가족과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흑산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식의 곤에 나타난 노인은 화를 내죠. 당신은 내 요청을 무시했어. 그냥 말 한마디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안 되겠어. 당신의 가족들을 흑산도에 남겨놓고 떠나시오.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오. 라고 화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정식은 노인의 말이 심상치 않아 그의 요구대로 가족들을 남겨놓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장난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은 다른 선비들과 함께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배에 타서 섬을 떠나려고 했는데 다른 선비들이 탄 배는 무사히 나가는데 정식과 그 가족이 탄 배에만 계속 같은 곳에 머물며 아무리 녹을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식 일행이 탄 배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이윽고 완전히 바다 밑으로 침몰하여 정식과 이 가족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정식한테 말과 가족을 남겨놓으라고 요구한 노인은 아마 흑산도에서 오랫동안 숭배를 받다 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식 일행이 일본군의 친화를 받지 않고 흑산도에서 무사히 피난 생활을 마쳤던 이유도 흑산도의 신이 보호해준 탓이었을 텐데 흑산도의 신은 그 대가로 자신한테 말 한마디를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던 것이겠죠. 살신도 있지만 바다에도 신이 있고 특히나 이런 섬에는 아직까지도 신이 있다고 믿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신을 무시하면 대부분의 결말은 이렇듯 잔혹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죠. 현대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는 되지만 그냥 샤머니즘이나 민간신앙이라고 치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일리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독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독도에서 잠을 잡은 사람들이라면 한결같이 이곳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보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도 주민인 김성도 씨는 외국 사람들이 독도를 방문하면 물골에서 잠을 자도록 제안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골이란 서도에 있는 천안동굴로 식소로 사용할 만큼 깨끗한 샘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1954년부터 독도 의용 수비대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처음 사용한 주둔지고 독도를 수호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이자 1등 공신이 바로 이곳 물골입니다. 그런데 물골에서 잠을 자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귀신 때문이죠. 실제로 이곳에서 잠을 자면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남자들의 보암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독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엄청 무서운 곳이라고 하죠. 당연하게도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저번 사람들을 진짜 그만이 맞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혼자만 안 되고 2명 이상일 때만 여기서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혼불이 나타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렸던 혼불과는 다른 도깨비불이었는데요. 35년 전에 여기서 파란 불이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불이 혼자 본 게 아니라 같이 있던 6명이 함께 그 불을 봤다는 거죠. 당시 6명이서 배를 타고 우릉이돌에서 독도로 오고 있었는데 파란 불덩어리가 배 위에 나타났고 선원 중 한 명이 왜 배에 불을 켜고 왔냐고 물었답니다.
불을 켜본 적이 없으니까 안 켜놨다고 했는데 바퀴를 쪽을 보니 퍼란 불빛이 있더랍니다. 그것도 기름이 미터 떠나니에 퍼란 불덩어리였는데 반딧불이처럼 은은한 불이었답니다. 같이 떠들었는데 눈에는 해다들도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밤새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떨었다고 하죠. 우른교에는 귀신을 쫓는 희한한 방법이 전해져 오건데 밥과 반찬을 담아 귀신을 봤던 곳에 던지는 방식입니다. 당시 월도로 봤던 곳에다가 밥과 반찬을 뿌리면서 이거라 먹고 사라지라고 아닌 밤중에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답니다. 그랬더니 배 위에 있던 콜불이 사라졌는데 그게 무려 2시간이나 배 위에 있었답니다. 콜불이 떠나자마자 바다도 잠잠해졌는데 이걸 6명이 모두 보고 있었다죠.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삽살개를 데려오기까지 합니다. 예부터 삽살개는 귀신을 쫓는 개로 알려져 있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개까지 도망한 거죠. 서식, 독도 귀신 이야기는 이미 독도 의원 수비대가 주둔할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겠다고 고른도 수민들이 만든 수비대가 독도 의용 수비대입니다. 그 첫 번째 수비대장이 헌우순칠 대장이며 그는 6.25 전쟁에 참전함이 됐죠. 헌우순칠 대장이 수비로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통신을 맡고 있던 허학도 대원이 사망하고부터 귀신 소동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발전실에 그의 귀신이 나타났고 무려 5명의 대원들이 그를 목격합니다. 하자진 대원에 따르면 죽은 허학도 대원이 나타나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내 옷을 내놔라 라고 말했다고 수비대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걸 듣고 놀라서 이상국, 김수거, 김제도 대원과 국원을 발전실로 보냈는데 이들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돌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장님, 조금 이따 하자진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허학도가 옷을 가져다 줄 것을 대원했습니다. 결국 호순칠 대장이 권총을 쳐고 현장으로 가서는 허학도, 나와서 대장에게 할 말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무 대답도 없었고 이에 바주명 대원에게 가서 장난치지 말고 발전기부터 돌릴 것을 명령하죠. 그랬더니 발전실로 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 호응대장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대장님, 고집 키우지 맙시다. 허학도가 하는 말이 대장님이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대장이 무섭고 겁이 나서 얘기 못했답니다. 동지들이 잊지 말고 고른도 보급 잡고 있는 옷을 가져다 줄 것을 애원합니다. 자, 실제로 이 내용은 모두 전후식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허학도 저자가 순직한 게 1954년인데 54년이면 일본 수시선무와 총격전을 벌여 덕퇴했던 해입니다. 과자 대포로 만들어서 일본 함선에 눈을 속이면서까지 독도를 지키던 당시 이런 거짓말을 했으면 반면이 없겠죠. 물론 독도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워지며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독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나니 아직 선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군대에 가기 전까지 귀신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의에 눌린 적도 없었고요. 귀신 영화나 이야기도 보고 듣지 못하는 겁쟁인데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목격한 곳은 제가 군이 점하는 한한사입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의무 근무대에서 구의생활을 했고 행정병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병사였습니다. 군 학사에서 매출이 지내다가 혹한기 부위안을 바로 하면서 30년에 한 번 한다는 부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촌 막사는 지하대 두 곳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부대가 있고 저희 부대는 뒤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그 산에는 군종병이 있는 절이 있는 구조입니다. 병사들이 부대 이전에 도망하게 되면서 개고생을 했는데 신촌 막사로 부대 이전을 한 뒤부터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촌 막사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었죠. 다들 몇 달간 물건 옮기는 작업 때문에 힘들어서 헛것을 보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거짓이겠거니 새 건물에 무슨 귀신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라, 시간이 지나면서 헛것을 본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새 건물인데도 말이죠. 귀신을 봤다는 병사들이 하나같이 치즈 구슬 같은 걸 봤다는 말을 했는데 저 또한 불쑥 멀어나면서 병동과 생활만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동기에게 말해보니 자기도 그거 봤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이게 귀신 같은 거구나 싶어서 괜히 들뜨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하얀 구슬이 아니라 진짜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병이 되고 군대장을 하게 됨과 동시에 군대 부조리를 해소한다며 시범으로 동시생활관을 운영했는데 상병생활관에서 귀신을 봤습니다. 이등병은 가장 왼쪽 반에 병장은 가장 오른쪽 방을 쓰면서 그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계급도 오르는 구조로 방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전 일과를 시작하려고 볼펜을 가지러 건물대로 갔는데 생활관에 동기 한 명이 업무를 안 보고 침대에 누워있는 겁니다. 저 새끼 꿀 빨고 있다는 생각에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더군요. 뭔가 뻘쭘해서 일단 볼펜을 찾고서 생활관에 나가려고 뒤돌아보니 그 새끼 돈미놈이 침상이 없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못보루 잘못 봤거나 물건 찾는 사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방집에 서면이 있었는데 제가 장집에 서면 꼭 이런 좀 판명이 안 맞는 겁니다. 생활관에 들어가서 인원을 다시 세어봐도 계속 산면이 땅보 나는 일이 있었죠. 몇 번을 반복하고서 이런이 맞았는데 점점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상병장 서만관 복도에서 키가 엄청 큰 병사가 보이더군요. 저희 부대에는 그렇게 큰 병사는 없었는데 방집을 서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두워서 그런 건지 흐릿하지만 키가 엄청 큰 병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그 병사를 보면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찌푸려서 봤는데 그럴 때면 선명해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하게 보였죠. 한 손에 방탄모를 들고 있는 병사라는 건 컨닝했는데 내가 대체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기가 보해졌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밤 위에 누리기 시작했는데 몸 전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왼손만 잠 위에 누워서는 일어나며 왼손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왼손 팔꿈치가 접혀서 직각이 되어 있었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팔이 안 움직였고 온몸을 이용해서 몸을 돌리며 그때서야 왼손이 따라 움직였는데 이게 감이구나 신기할 뿐이었죠. 그러다 친한 맞선임이 전역할 때가 되어서 서로 노가리 까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할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단지 설 때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새 뭔가 이상한데 내가 다른 집을 사면 인원이 자꾸 안 맞는다? 게다가 서만관 복도에서 키 큰 병사 하나를 보는데 누구인지 도통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는 선임이 느림 희둥들에 더서는 설마 너도 보냐고 묻더군요. 자기도 그 병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 병사 손에 방탄모가 들려있는 것도 봤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다른 선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그 상병장 생활관 앞에서 그 병사를 봤다고 말하더군요. 또 다른 선임은 그 병사로 침상에 누워있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건 선임들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제 생활관에 가서 동기들과 이야기했는데 다들 자기만 그런 걸 본 줄 알았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도 저녁이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귀신이 피해주는 것도 아니니 저녁을 하면 모든 게 끝이 날 줄만 알고 신경을 쓰진 않았죠. 문제는 제가 전역하고부터는 흐릿하게 보이던 헛것들이 점차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여름에 신호등에 서 있으면 반대편에 겨울 피딩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만 저한테 빠르게 오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말인지도 몰아가는 정도로 빠르게 말하는데 엄청 빠르게 뻐끔거리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걸 한참을 반복하니까 어느새 잔이 닳기를 빠르게 가더군요. 전역하고 등산이 취미가 되었는데 어디 가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산수장이라고 하죠. 산에 철봉이나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있는데 분명 할아버지인데도 여자는 곰을 입고 단발머리인 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뒤에 와서 저를 놀리키는데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소리를 지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산을 몇 번 올랐는데 언젠가 골이 지나칠 때 아빠가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나 보니깐 벌에 초르가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미쳤나 안 미쳤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거기서 봤던 할아버지의 얼굴을 묘사하면서 혹시 이런 사람 아냐고 하니까 아빠로 보이는 분이 저희 아버지를 아냐고 묻는 겁니다.
다들 오고님의 사람은 저를 미친 사람처럼 보는데 저도 장황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차만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꼰법과 학생분들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겪었는데 그들이 공통점을 보면 말을 엄청 빨리 하거나 말을 해도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습 자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시다니다 보니 알게 된 또 다른 특징은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심지어 강물 속이 소리는 귀신도 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흉측한 모습도 아니었고 입만 뻐끔뻐끔거리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살한 귀신을 본 적도 있었는데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게 되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하천이 있고 그 다리 위를 걸었죠. 근데 그 다리 밑에 저기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멀리서 봐도 엄청 얇아 보이는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더군요. 혹시 어머니한테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괜히 그쪽을 보면서 무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 눈에는 안 보이셨는지 아무런 말이 없으시더군요. 그 후로 거기엔 피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처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봤던 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런다고 그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금껏 봤던 귀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귀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탐정 코난이나 소년 탐정 만화에 보면 검은 그림자 캐릭터를 다 아실 겁니다. 분명 외형은 남자가 맞는데 눈 빼고는 죄다 검은색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엄청 지게하죠. 눈동자만 보이니까 곁을지로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쳐다보던 곳을 보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에 다시 그 사람을 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죠. 남자 형체뿐 아니라 여자인 그림자도 본 적이 있었는데 긴 머리의 체형도 여자고 방금 말씀드린 남자 그림자 형체처럼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분 뒤에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림자 형체가 보고 있는 곳과는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버릇이 생겼죠. 이렇게 수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귀신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친놈만 싶어서 병원도 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이제는 통달한 것처럼 그런 걸 봐도 아무렇지 않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게 주기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순간부터 7개월 정도 전까지는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영영 못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또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는 궁금한 건 제 부대로 나왔던 병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입니다. 저와 같은 부대로 나온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귀신에 대해 저만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교수님이나 공법 학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검은 그림자들은 귀신일지 소울형일지 아니 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사고가 가지만은 멀어 봤을 때는 저승사자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대체 이런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나는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에 가깝지만 저의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내용을 쭉 읽으면서도 저도 참 신기하고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 섬뜩하기도 합니다. 대체 그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며 그 영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간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다만 확실한 것, 당시 그 부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보자분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공교롭게도 귀신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그 귀신을 본다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닌데 꼭 기운이 좋지 않는 귀신 근처에서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한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보라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귀신들이 그림자 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대체 왜 본인에게 귀신이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위험한 것, 채로 옮긴 두리의 터가 문제가 있던 게 아니있다 싶습니다.
우리 본포버chen 중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아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들 달아주세요. 지금 저분에게는 여러분의 의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엠교중립 본포버 채널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구독하게 된 아저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지방에 사는 분들 좀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남쪽 지방은 이런저런 전승이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낮에 산길 으슥한 곳에 있는 돌탑은 세무 100일 미만의 아이가 죽으면 하나의 시체를 담아 돌탑을 써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바다와 산이 같이 있는 곳은 특수성으로 인해 이런저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승되죠. 그중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보냅니다. 제가 사는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자 토건이분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비가 온 날 밤나무 근처는 가지 말아라. 비 오는 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그곳에서 도깨비 불이 나오거나 뭔가에 혼이는 사람이 나온다. 아마 지금도 남쪽 지방에서 토건이로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일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3 되었습니다. 당시 길에 얹나가기 시작한 저는 이런저런 핑계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외박을 자주 했죠. 얼굴도 무섭게 생긴 편이었고 덩치도 있던 터라 그 무엇도 겁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아버님께서 양친이 안 계셨던 관계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산길을 타고 10분 정도로 걸으면 나오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6년 여름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과 놀다가 30분에 한 대씩 있던 버스를 놓쳐버렸고 하필 그 버스가 막차 직전 버스라 그냥 더 놀자는 생각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 일방적으로 집에 못 들어간다고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들어가겠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그날따라 유독 외할머니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장마철답지 않기에 두들기가 내리던 그날 밤 외할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역정을 내셨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렸던 저는 막차를 타고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 입구에서 내려주던 버스의 막차 시간은 9시 20분, 저희 동네 입구에서 내리면 보통 9시 40에서 5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 제가 동네 입구에서 집에 전화했던 시간은 9시 47분 났죠. 이후 새벽 1시까지 기억이 뒤틀려 있습니다. 약 3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전혀 그리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9년 3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는 외할머니께 10분 정도 뒤에 집에 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하던 집안일을 계속하셨는데 그 짧은 새에 할머니께서 선잠이 드셨던 거죠. 그러다 대뜸 할머니께서 이 녀석 왜 안 오는 거냐고 고함을 치셨고 받자고자 아버지와 어머니께 당장 저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셨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놈 오늘 밤을 못 남기고 죽는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맨발로 달려나가서는 윗집과 왼쪽 집에 사시는 삼촌들을 불러 모으셨대요. 진짜 삼촌은 아니고 가까운 이웃이어서 그만큼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었죠. 아무튼 집집 얻어 들어서는 삼촌들을 집으로 데려왔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꿈을 꿨는데 제가 나와서는 할머니께 나 이제 못 만나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서도 아니 손말년이 끄는 꽃가마에 그대로 타더네요. 그때가 11시가 넘을 시간이었는데 10시면 집에 와야 하는 놈이 안 오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이런 못 쳐지면 2번 다시는 못 만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랍니다. 나중에는 모처껏 못 놓아오셨는데 이 때문에 삼촌들이 야밤에 방송을 짜서 천남의 분들을 모두 모았고 그때 시간이 11시 40분 났습니다. 마을 입구를 시작으로 산길을 넓게 퍼져서 수색하다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절 찾으셨죠. 그리고 지금부터가 제가 기억하는 기억입니다. 마차에서 내리고 집에 전화를 한 후 마을 입구에서 몰래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직감적으로 이제 마을에 다 왔다고 내비인 무렵 청기집이 나기 시작하면서 천둥집에 눈앞이 번쩍 걸었고 고비를 들어보니 집 앞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지만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웃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 서울로 올라갔다던 똥가박집 누나도 집에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저도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고 떠들었죠.
그러다 문득 왼쪽 뺨이 너무 아파서 음식을 잘못 씹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랑 누나한테 음식 잘못 씹은 것 같다고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한순간에 다들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찰나 다시금 왼쪽 뺨에 통증이 느껴졌고 눈을 감았다 뜨니 제 앞에 후미씨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왼뺨을 사정없이 때리시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뒤에서 울고 계시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억을 잃었던 게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니 시점에서 본 시각이 있었던 일을 쓸 건데 그 전에 마을 입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산길에는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고 오른쪽으로 약 100m 정도로 들어가는 도부나무라고 부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도부나무라 큰 밤나무 두 그루를 말하는데 약간 작은 나무가 반에 큰 나무를 남편나무라고 불렀죠. 식구들을 포함해 동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을 때 제가 남편나무 밑에 앉아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잡초를 뜯어먹고 있더랍니다. 아버지께서 제 뺨을 때릴 때도 제가 눈만 웃으면서 입가에 잡초와 침을 잔뜩 묻히고는 이상한 말을 하더네요. 돌아와서 너무 반갑다고 이제 여기서 계속 살려고 온 거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고 기억이 끊긴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할머니와 어머니는 음식을 바리바리 만들기 시작했고 배추이기 이제껏 동네에서 했던 어떠한 굿보다 큰 굿판을 벌렸습니다. 천년회와 무단위의 잎회화에 포구나무로 자랐고 이거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께 듣기 전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듣게 된 겁니다. 제가 쓰러져서 들어온다 할머니께서는 새벽 첫차로 어디론가 가셨고 아침에 오셔서는 식재료값만 50만 원이 나올 정도로 음식을 사오셨던 겁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통째 좋은 아주머니 한 분과 똥까맛집 아저씨를 같이 모셔왔는데 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똥까맛집 아저씨한테 에이 죽이고 싶으면 한 번 더 그런 약조 잡아보소 라고 소리를 치셨고 두부나무로 가서는 굿판을 잡아야 되니까 당장 음식을 가져오라고 역적을 내셨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끊으셨는데 뭔가 이야기의 아다리가 맞지 않아서 제가 더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사실 그 똥까맛집이라고 불리는 아저씨한테 딸만 셋이 있었는데 아내분은 막내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를 하려고 했지만 딸들이 계몸 밑에서 고장할까봐 소머리만 하다가 마침 저희 집에서 외동으로 태어난 저를 보고는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끼셨던 둘째 딸인 땡땡 누나와 저를 결혼시키려고 저희 집과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 집도 땡땡 누나를 이쁘랬기 때문에 그러자고 약속을 했대요. 당연히 저라 그런 사실은 모르지 설았고 그 누나는 그냥 제 친누나처럼 지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이것저것 잘 챙겨주던 누나가 단일이 좋았고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누나는 대학에서 만나 선배와 사귀게 되었는데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고향으로 내려와 새벽에 정확히 그 밤나무에서 목을 맨 겁니다. 당시 제가 격리로 인해 이모 집에서 잠깐 살고 있었던 때라 동네 분들이 괴랄 이야기라면 쉬쉬하고 숨겼다더라 몰랐던 겁니다. 서울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지 3년 전에 죽었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던 때에 제가 어느덧 성명이 되던 해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양가가 생전에 저와 그 누나를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던 게 화근이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걸 꿈에서 봤던 외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신 거고 나중에 무단히 죽어도 이 나무는 잡아내야 된다고 말해서 겨우 자르게 된 거였죠. 긴 보류였죠. 현재 저는 모 병원에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병원 한켠에 큰 밤나무 산 그루가 있어서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다시 예청자 중 한 명으로 돌아가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재밌고 무서우면서도 신기한 이야기들을 보면 공포학과를 만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영혼 결혼식은 아니지만 살아생전의 원한이 그대로 남아서 제보자보를 데려가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부를 조금 생략하긴 했지만 똥담아지 누나라고 하시는 분이 대학 선배한테 순교를 내어주면서 미래를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게 무산된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끌었을까 싶고 그게 역통이 되어 제보자고르기까지 부러웠다고 생각하니 참 섬뜩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고르기도 망설여지는 내용이지만 보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이름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